서북 청년단, 예, 서북 청년단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까, 예,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예. 그다음에 주요한 활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그 12월 그러니까 1945년 12월에 신의주에서 반공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이 워낙 가혹하게 통치를 했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물품들 약탈해가고, 또 뭐 소련에 저항하는 사람들 전부 시베리아로 막 잡아가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반공 운동이 터지면서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해 옵니다, 남한으로. 그리고 46년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3월부터 토지개혁을 해요. 토지개혁의 와중에 또 상당수가 이제 넘어오면서 남한 지역에 북한 출신들이 이제 와서, 특히 그 많이 그 쫓겨난 사람들이 북한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많이 쫓겨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한이 더 뻘겋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활동을 한 게 이제 서북 청년단도 있고 무슨 뭐 대한 청년단도 있고 뭐 이런 청년 단체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 우리 경찰만 가지고 이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공산당에게 대항하는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군경하고 같이 작전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숙군 작업이 벌어져 가지고, 그 당시 우리 국군이 9만 5천 명이었습니다. 9만 5천 명이었는데 4,500명이 숙군 작업에 의해서 제거가 됐어요. 제거됐다는 악질 분자들은 총살을 시켰고, 나머지는 이제 감옥에 보냈고, 죄질이 가벼운 사람들은 군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벌여서 4,500명을 정리를 했고, 숙군 과정에서 5,500명이 도망을 가요. 탈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월북하거나 숨어 들어가지고 뭐 빨치산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5,500명이 또 탈영을 해요. 10,000명이 빈 겁니다. 9만 5천 명 그 빈자리를 월남한 서북 청년단들이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군이 하루아침에 아주 반공군대로 변해요. 그래서 6.25 때 우리 군대가 그렇게 기습 공격을 당하고도 정말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이 전열이 무너지지 않은 거는 서북 청년단 출신들이 국군에 대거 입대하면서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치안력이나 이 경찰이나 이 군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반공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 싸웠던 전위부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네, 질문. 다른 분. 네. 네. 투표권 없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떨 못 떨리긴 못 떨려. 그 북한에서 온 성시백이 예. 간첩 성시백이 그 김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려고 온 간첩이었잖아요. 예. 근데 김구는 그 성시백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온 북한의 간첩인지를 예. 죽을 때까지 몰랐나요? 그거는 제가 김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 간첩이 나 여기 와서 나 간첩입니다 하고 포섭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뭐 시국을 논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있어봐야 이승만을
못 이길 거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시려면은 통일된 국가를 세운 다음에 당신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북한의 김일성 수령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한번 올라가셔서 회의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구도 가뜩이나 지금 뭐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와중에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자기도 정치적인 야심에 거기에 그냥 넘어간 거죠. 원래 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포섭을 하거나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 때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박상봉 선생님 독일 유학을 하셨을 텐데 독일 유학생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윤희상이나 이런 그 사람들한테 공작에 넘어갔는데 왜 넘어갔냐면 그 당시에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생들이 뭐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게 살고 막 김치도 먹고 싶고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이거 고향에서 가져온 건데 말이야 김치도 주고 돈도 주고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하면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응? 책 좀 샀어 뭐 사봐 그러면서 돈도 주고 그러는 사이에 나중에 그게 다 공작 자금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 해가지고 평양에 가기도 하고 오길남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부인은 수용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김구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그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모르면 바보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그 생각이 맞아 내가 남한에서 정치적으로 내가 소위 말하는 큰 역할을 못 하니까 이거 북한에 가서 이제 통일 대통령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욕심이 이 사람을 그냥 무너뜨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질문 해가지고 제가 아주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저 기자가 꿈이에요. 기자? 요즘은 그 제대로 된 기자가 없어요. 그래서 기레기라고 그러죠. 기자 쓰레기. 예. 기자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호기심이 없으면 기자를 하시면 안 돼. 그래 내가 전철을 탔어. 근데 이 전철이 왜 움직이지? 이 작동 원리는 뭐지? 막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철 하나가 움직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철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전기는 어디서 가져와? 발전소에서 발전해야 되죠? 발전만 하면 돼요?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송전, 그 다음에 그 높은 전압의 그 전기를 또 낮춰야 되잖아. 그러면 변전을 해야 되고. 이 지하철 하나가 움직이는데 끔찍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어요. 이런 거를 계속 이게 왜 이렇지 이게? 도대체 이거 왜 이럴까? 이런 그 의문을 계속 가지면 호기심이 많으면 나중에 진짜 특종을 많이 해요. 응? 예. 내가 나중에 전화번호 줄 테니까 와서. 네, 질문이 아주 수지가 맞았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빨리 투표권 얻어요. 또 질문하시면 예. 손을 또 들어주세요. 다른 분. 제가 질문 예.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기자님 그 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선거가 가진 힘과 예. 것을 통해서 예. 지금 현재 상황들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들 예. 해주셨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는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어떤 투표 조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를 저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참 어떻게 보면 낙담도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국민들이 생각이 바뀌고 한다고 해서 선거를 이전에 찍었던 사람 말고 다른 이렇게 변화된다고 해도 투표 조작이나 선거 이런 조작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 선거가 가진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주장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요즘에 여론조사 다 못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표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문재인이가 촛불 그 광란 사태 일어난 다음에 투표를 해서 문재인이가 당선됐죠.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 41%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 표가 나온 거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대로 과연 이게 개표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정말 저도 모르겠고요. 제 친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놈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럼 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백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할 텐데 선거 결과하고 여론조사 결과하고가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념 지형을 보면 좌파 40%, 우파 40%, 그리고 중도가 2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이 좌파들은 중도표를 잡기 위해서 우파 쪽으로 계속 가는 정책과 전략을 내놔요. 또 우파 정당은 중도표를 잡기 위해서 자꾸만 좌쪽으로 가는 이 정책들을 내놔요. 공약도 내놓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20% 표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의 승패가 결정나요. 자, 그러면 문재인이 41%를 지난번에 얻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막 그 광란에 막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얻은 표는 41%밖에 못 얻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중도표를 못 잡아먹은 겁니다. 자기가 얻을 만큼 얻은 거예요. 단지 뭐냐 이게 우파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40% 표가 탄핵을 겪으면서 정확하게 20대 20으로 갈려버렸어요. 한쪽은 박근혜 탄핵은 말도 안 된다 뭐 해가지고 뭐 탄핵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 또 한쪽에서는 아니 박근혜가 그래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세력으로 정확하게 우파표가 반반으로 갈려버렸어요. 그 당시에 우파 대표로 나왔다고 하는 홍준표 씨가 23.4%인가를 얻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반반으로 갈린 이 20% 표에다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 3.4%만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뭐 유승민이니 뭐 안철수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라먹었죠. 자, 그러면 문재인은 아무리 그런 뭐 난리 부르스를 추고 뭐 별짓을 다 해도 40%그 벽을 더 이상 못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은 우파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다 따라죠. 반반으로 갈려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만 묶어낼 수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선거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리멸렬한 게 아니고요. 우파가 지금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일 뿐이에요. 홍준표가 23.4%밖에 못 얻었잖아요. 원래는 40%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정통적으로 우파표가 분열만 안 했으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선거에서 우리가
질 수 있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것들 뭐 고영주 씨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공산주의자를 찍을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더 이상 확장을 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우파 쪽이 분열을 해가지고 자멸한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그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무슨 개표 조작을 했느니 뭐 투표용지가 어떠느냐 하는 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거는 사실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파가 분열한 우파가 하나만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왜 이거는 안 하고 자꾸 개표기, 투표기, 뭐 개표 조작이니 뭐 이런 얘기만 하냐 이거죠. 왜 자꾸 남 탓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은 뭐냐? 이제 탄핵이라든지 뭐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다 이거 다 불쌍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탄핵에서 감옥에 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일단 눈앞에 닥친 선거부터 이기고 봐야지. 그래야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든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지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끝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대한문 앞에 가고 뭐 광화문 앞에 가서 그냥 태극기 집회도 여기저기 찢어서 사는 사람들한테 정말 호소를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로 뭉치세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우리는 투표 개표 뭐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 5대5로 찢어져 있는 우파를 단합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대답이 너무 뭐 마음에 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뭐 개표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솔직히 몰라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었냐면요.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때 선거 그 투표소에 가서 예. 했던 그 투표용지 용지 논란들이 있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체크했던 투표용지가 그분들이 발부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이 좀 약간 조금 찝찝한 부분으로 남았어서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답변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그 총선 때는 몰래 가서 그를 그려오던지 찍어오던지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물증이 없잖아요. 다음번 선거에 가서는 그 뭐 그려오세요. 사진 찍으면 안 된다면서 그거. 또 다른 분 질문. 손을 들어주세요. 예. 참 우리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줘서 감사한데 예. 참 그 노년의 일생을 보면 예. 하와이에 이제서 보내시면서 참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예. 특히 한국에 오길 참 그리워하면서 예.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참 위대하긴 하지만 예. 이승만 대통령을 그 부인했다는 그건 그 인상을 좀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예. 물론 뭐 일본과의 관계 뭐 차관 뭐 쓰고 이런 면에서 뭐 그런 정책적인 어떤 이유도 있었겠지만 예. 굳이 돌아가시 상황에서도 굳이 그렇게 이 초대 대통령을 뭐냐면 타국당에서 타계시켜야만 했는지 왜 그 부분 물론 그 박정희 대통령 6.25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한 번쯤 그것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모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지 저는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많은 재주를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평을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그 일생을 보면 수없는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우리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뭐 남노당에 뭐 가입을 한다든지 뭐 많은
그 에러를 범하거든요. 대통령이 돼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격화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그 한국으로 귀국을 막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죠. 군정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한 게 1963년 12월입니다. 1964년 6월 3일 날 6.3 사태가 일어났어요. 지금으로 치면 촛불 사태 비슷한 게 불과 이 박정희 취임하고 나서 6개월 만에 터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광우병 사태가 터지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 뭐 뒷산으로 도망가서 뭐 아침 이슬 노래 부르면서 울었다면서요. 예? 박정희도 한일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야말로 자기 정권의 운명을 걸다시피 했어요. 1964년 이 무렵은 그야말로 박정희 정권의 존립이 불과 자기가 대통령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고 군정을 한 다음에 정권을 그 민간에다가 주고 군은 다시 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번복하고 자기가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윤보선을 불과 1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기고 대통령이 된 데다가 6개월 만에 6.3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져서 전 국민이 박정희는 제2의 이완용이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일 회담 찬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정권이 출범서부터 취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다시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에 이 정치적 부담을 거의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아유 참 깝깝하지만 이게 초대 대통령인데 이럴 수가 있나 라면서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과연 누가 이승만을 귀국시킵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박정희 같은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그 정치적 부담을 자기가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상황을 보고 막 이거를 막 이게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본다면 좀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실 때 그 예. 김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예. 들었는데, 네. 그 김구가 백범 김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 삶에서 사상이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사상, 철학 이런 부분 참 조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때가 이제 거의 뭐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배웠기로는 위인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좀 이렇게 사회인 되고 나서 좀 이것저것 조명을 해보니까 좀 굉장히 좀 사상적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아까 이제 발표하신 거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공산주의나 이제 좌파 쪽으로 어느 정도 좀 편향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였는데 좀 이상론자였다는 그 총평도 있었었고요. 예.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분이 또 그 1946년 때는 또 이제 테러까지, 이제 북조선 임시위원회인가 거기에 막 테러까지 자행하고, 그래서 반공인사로 보기도 하고 되게 왔다 갔다 해서 참 조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의 사상적인 배경이나 어떤 그런 철학이
이제 일생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네. 그 부분이 참 미스테리 인물이 김구인데요. 한마디로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그러면 초지일관, 자기의 어떤 그 반공에 대한 그런 그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한성 감옥에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이제 기독교로 그 교인이 되잖아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 여기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김구는 우선 첫째 그 김구가 쓴 백범일지 이거 본인이 쓴 거 아닙니다. 이광수가 대신 써준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소설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승만이 미국에 있으면서 자꾸 김구가 이 임시정부가 워낙 힘드니까 임시정부가 점점 기울어가는 배처럼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계속 좌익 세력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좌익 세력을 임시정부에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김원봉 같은 사람을 끌어들여요. 좌우 합작을 해요. 그럴 때 이 이승만이 미국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공산당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아주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우합작이 뭔지 그런 개념도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 측 자료, 소련 측 자료, 중국 측 자료 보면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 아예 낙인이 딱 찍혀 있어요. 이 사람이 경무부장이라는 걸 하면서 그냥 뭐 말 안 듣는 놈은 다 암살한 거야, 다. 단지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 어려운 그 와중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 임시정부라는 조직을 와해시키지 않고 끝까지 이 조직을 뭐 엉망진창이 되든 뭐 하든 이거를 존속시켰다라는 면에서는 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도대체 이 사람의 그러면 이념적 스탠스는 뭐며 저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간첩하고 손을 잡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 짓을 하는 건 또 뭐며 설령 자기가 그렇게 한때 과오를 범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출범했으면 그 출범한 대한민국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끝까지 반대를 한 걸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의 이념적인 지향점이 뭔지 저도 참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막 위인이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모두 멘붕에 빠진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이 김구를 띄운 건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승만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을 했잖아요. 좀 있으면 이 사람 영도 폐기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은 그렇습니다. 두고 보세요. 벌써 이미 김구를 죽이기 위한 그 책이 좌익들로부터 나왔어요. 김구 청문회라는 책이 상권 학원으로 돼서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좌파들이 김구 죽이기에 나섰어요. 이미 이승만은 죽여서 무덤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구는 영도 폐기예요. 차라리 저는 안두희가 김구를 쏘지 않고 그냥 놔뒀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6.25가 났을 거고 그러면 김구는 납북당했을 거고 북에 가서 망신 톡톡이 당하다가 팽 당했을 거고
그렇게 놔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시 50분인데 네, 이제 짐 모은 분들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게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예. 네, 없는 모양입니다. 없어요? 여기서 끝낼까요? 네. 예. 아유 뭐 한 3시간 정도 아유 이렇게 뭐 진지하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습을 뵈니까 적어도 이 나라는 절대로 안 망했구나 하는 이제 긍지와 신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